자, 오늘은 그 종목보다도 뉴스를 먼저 쭉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가 주말에 또 올랐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다 하는 것이 이제 재료가 됐죠. 중국의 지준율 인하. 다우가 0.26% 올랐고 나스닥 소폭 내렸는데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미국 증시 괜찮아요. 경기가 뭐 썩 좋은 편 아니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불확실성은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연준의 지금 현재 그 시각 자체도 경기가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단기적인 위축이다, 그렇게 일단 말을 하고 있네요. 단기적인 위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국의 단기적인 위축, 또 미국의 단기적인 위축, 이런 이제 경기의 단기적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리스크에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소폭의 단기적인 금리나 한 두세 번 정도 많아야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8월 달에 비농업 고용이 13만 명 증가했다. 고용은 조금 이제 예상보다는 안 좋았어요. 실업률은 3.7%, 실업률은 상당히 좋죠. 8월에 실업률 3.7%. 또 시간당 임금 증가율 전년비 3.2% 플러스, 이것도 좋습니다. 전월비 0.39%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비교적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용이 좀 부족했지만 임금 상승이나 노동 참가율 같은 게 괜찮아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8월 의장이 9월달 FOMC 9월 18일부터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는 거죠.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목, 다음 주 수목입니다. 수목. 다음 주 수목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좀 양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는 할 것 같은데 적극적 금리는 아니니까 한다면 0.25 할 것이다 는 거죠. 0.25. 다음 주에 금리 인하 0.25 정도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동결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또 길게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게 경기가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1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0.5포인트 인하를 하겠다. 그렇죠.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로 약 9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투입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뿐만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도 예상하고 있다,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요게 이제 한국 증시에 큰 재료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 경기 부양책, 이게 또 한국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죠. 대형 호재가 되고 있다. 최근에 시장 올라가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생각도 해봅니다. 크돌로 NEC 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NEC 위원장이 미중 간의 협상은 잘 진행 중이다. 9월 중순에 실무 협상을 할 것이다. 요거 지난 목요일날 나온 얘기죠. 나온 얘기는 다시 한번 이제 요런 얘기 때문에 주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0.47%, 기술주는 조금 빠졌고, 아메리베트 증권의 파라넬로, 여기서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파월 의장의 발언은 9월 회의 전망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표가 지지된다면 완화를 위한 장애물은 높아질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지표가 좋다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표가 좋다면은. 파라넬로의 얘기로는 뭐 특별한 전망의 변화가 없지만 어쨌든 지표가 만약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는데 거기다가 추가 부양책까지 나오고 있다. 16일부터 지준율 0.5%포인트 인하했다. 8개월 만에, 지난 1월달 8개월 만에 추가 인하다.
그래서 대형은행은 13.5%, 중소은행은 11.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유동성은 약 9천억 위안, 151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줄리안 에번스 피리처드의 캐피털 수석, 줄리안 에번스 하여튼 수석이 이야기하기를 내년 초까지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2차례 더 인하할 것 같다. 금리도 0.75%포인트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좀 한 1년 정도는 더 할 것 같다는 얘기죠. 1년 정도. 내년 초까지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2차례 인하하고 금리도 또 낮출 것이다 하는 거니까 한국 경제나 한국 증시에는 뭐 호재가 되겠다. 자, 전 세계 채권의 25%가 마이너스 금리다 그래요. 채권의 25%는 마이너스 금리다. 전 세계에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로 거래되는 채권 잔액이 약 17조 원. 아이고. 10초 달러인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하네요. 17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거래되는 적기 전에 17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란 말은 만기의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는 얘기인데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금리를 부담하는 구조다. 그래서 어젯밤에 자세히 말씀했지만 덴마크의 유스케 은행은 13억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0.5%의 수수, 0.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돈을 13억 이상 맡기지 말라 이런 얘기죠. 딱 보기에 그냥 10억 정도 이상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13억 수준인데 10억 이상의 돈은 맡기지 마. 10억 이상만 10억까지만 금리 주고 예금 금리 주고 10억 이상은 안 줄 거야.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돼. 이런 얘기죠. 또 이게 유스케라는 은행이 이제 덴마크 3위 은행이라는데 마이너스 금리 대출도 마이너스 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그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시작했대요. 주담대의 마이너스 금리 주담대를 내놨다. 일본 니케이 얘기가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마이너스 금리의 세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상하기 어렵다. 마이너스 금리. 하여튼 뭐 금리가 하여튼 싸다는 얘기고,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정도의 금리로 저금리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저금리로 간다. 보시면 돼요. 자, 중국이 바이오 굴기를 하고 있다. 바이오 굴기. 반도체 굴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바이오 굴기로 가고 있다. 2013년에 중국의 바이오 규모는, 2013년에 중국의 바이오 규모가 3위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45%,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EU가 18%, 중국이 11%, 일본이 7% 정도로, 앞으로 3년 동안 중국이 3위를 지키면서 팍 치고 올라올 것이다. 11%까지 올라올 것이다. 지난 1월 달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또 6월에 아스코, 미국 임상요양학회에서의 중국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6월에 아스코, 미국의 임상요양학회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이 부동의 일이지만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 참여자가 뭐 엄청 많았다 그래요. 참여자가. 조웨이짱 우시바이오로직스 CTO는 말하기를 현재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면역항암제가 총 6개인데 그 중에서 2개가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면역항암제가요. 면역항암제. 우리나라는 면역항암제 한국에서 만드나? 조웨이창이 얘기를 올 상반기 32개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수주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총 224개다. 임상 3상 수행이 총 15개다. 우리나라가 임상 3상 지금 수행 몇 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 15개가 임상 3상이 수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3상 수행된 게 올 9월달로 되는 그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헬릭스미스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데도 물론 있겠죠. 조웨이창 얘기로는 임상 3상 수행하는, 중국에서 임상 3상 수행되는 게 총 15개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주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224개나 된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 굴기 얘기 맞죠?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1월 달에 한 거죠. 1월 달에 국내 기업은 9곳을 추천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의 초청을 받았다. 우리나라 초청받아서 이제 메인으로 가는 데가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메인으로 갔고, 나머지 9개는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동안 발표가 많은 거였죠. 그런 게 비해서는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바이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왕의 귀환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4개월째 수준이 아니라 수주입니다. 수주. 오타가 많이 나죠. 수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 4개월째 수주 1위를 지키고 있다. 고용 회복도 고무적이다. 고용도 고무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지난 8월달에 전 세계 스마트 발주는 100만 CGT였는데, 그 중에 한국이 73.5%인 73만 5천 CGT를 수주했다. 지난 8월달에는 한국이 잘 나갔다는 얘기죠. 5월달 이후에 4개월 연속 세계 최다 수주를 보이고 있다. 5, 6, 7, 8,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세계 최다 수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죠. LNG 운반선이 3개가 발주가 됐는데 한국이 모두 수주했고, 탱크는 이제 유리 운반선 이런 거죠. 탱크 14척 중에서 13척을 우리가 수주했다. 그 중에서 10척은 LNG 추진함입니다. LNG 연료 추진배가, 계속 이제 배에서도, 선박에서도, 지금 환경오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LNG 추진선이 자꾸 이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LNG 운반선은 모두 한국이 수주를 했고요. 또 탱커는 14척 중에서 13척을 한국이 수주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거다. 고부가가치선이라는 얘기죠. 고부가가치선은 한국이 싹쓸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주 수주 금액은 한국이 1등을 하고 있다. 중국을 제쳤다는 얘기죠. 산업부 얘기가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부가가치 높은 데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건조량이, 한국의 건조량입니다. 한국의 건조량이 지난해에 722만 CGT 바닥을 찍고 올해 4월 이후에 건조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작년도 말고 이제 이 시즌 17년도는 이제 수주가 엄청 작았죠. 근데 작년도는 이제 수주가 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는 이제 건조량 면에서는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수주가 살아나면서 올해 4월 이후에 이제 건조량도 회복해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 조선사의 매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매출이 늘어나면은 영업이익도 늘어나겠죠. 조선의 고용도 지난해 8월에 10만 5천 명 찍고 올해 8월에 11만 명대로 회복 중이다. 요 얘기는 뭐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경기를 볼 때에 그냥 무작정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작정 비관론.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은 정책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정부 정책보다는 중요한 게 세계 경기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각종 업황의 순환이 중요합니다. 순환. 세계 경기가 만약에 아시아 옛날 외환위기라든가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같은 이런 그런 정도로 간다면,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비껴날 수 없겠죠. 그런 이제 글로벌 리스크, 글로벌 크라이시스로 간다면, 크라이시스가 생긴다면 이거는 우리가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없다면은 결국 업황순환이 중요하겠죠. 업황순환.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요게 이제 경기를 결정해요. 근데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맨날 뭐 정치적인 문제로 경기가 어떻게 된다 이 얘기 하는데 다 웃기는 짬뽕 얘기죠. 웃기는 짬뽕. 그런 게 아니라 업황순환 관련, 세계적인 업황순환 관련돼 있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뭐 GDP를 결정하고 그런 것이지 정부의 정책이 물론 정부 정책도 뭐 문제는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그보다는 경제하고 정치는 분리돼. 경제가 더 규모가 훨씬 크죠. 정치보다는. 경제가 엄청난 큰 고래 같은 건데 그 고래에서 고래가 이제 바다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고래가 나가는데 키를 조금 조절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고래가 무슨 뭐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죽겠죠. 근데 고래가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하면 그냥 잘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뭐 정부 정책이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자, 그래서 조선 고용도 이제 조선업황이 회복되니까 글로벌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이 이제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과 건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2012년도, 11년도, 2011년부터 한 2013년 정도까지, 2013년까지 무리한 수주로 인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개별 기업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우발 손실 이런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규모 플랜트 있죠. 화학 플랜트도 그렇고 조선 플랜트도 그렇고 건설 플랜트도 그렇고 대규모 조선이라든가 또 건설이라든가 화학 플랜트에서 다 아시겠지만 우발 그 손실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엄청난 그 세탁을 했잖아요. 세탁. 그죠? 목욕을 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그 우리나라 간판 대기업들, 규모가 큰 간판 대기업들이 무지무지한 손실을 냈죠. 무지무지한. 이런 어떤 경기도 안 좋았는데다가 개별 기업의 상황도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털렸죠, 다. 이제는 그런 손실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엄청 났었잖아요. 삼성 엔지,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중공업, 이 큰 덩치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손실 처리를 다 하고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경기가 이제 오히려 굴뚝주 중심으로, 굴뚝기업 중심으로 회복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굴뚝기업 중심으로 회복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조량도 좋아지고 있고 수주량도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조선업 한 3, 4년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유가가 별로 하락을 안 하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 생산은 그대로인데 생산은 뭐 미국에서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수요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유가가 지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수준 유지.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건설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있어요. 중동 건설 경기. 그래서 중동이 살아난다면 앞으로 건설 쪽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굴뚝 산업들,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게다가 자동차도 지금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자동차 살아나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도 살아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정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개별이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멈췄다 그러잖아요. 멈췄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멈췄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얘기하는데, 여기에 반도체 가격만 반등을 해준다면은 전방위적으로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펼치면서 한국에 이제 재료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미중이 무역 분쟁을 전격 끝내버리면, 무역 끝낸다면, 그야말로 메가톤급 호재가 된다죠. 초대형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올해의 그 연말, 그 내년은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내년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경기 관련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 세밀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세밀한 거. 앨런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 20년 동안 미 연준 의장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세밀하게 봤어요. 세밀하게 차트를 봤습니다. 무슨 차트냐면은 각 그 업종의 키 차트를 봤어요. 키 차트. 예를 들면은 부두의 하역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부두 하역.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보면서 경기를 갖다가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정부 정책이었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전력 소비량, 중국의 철도 운송량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경기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한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물동량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기를 판단해야 되지, 무슨 정부의 정책 가지고 무슨 경기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경기를 정말 1도 모르는 거야. 1도 모르는 겁니다. 1도. 경기에 대해서 1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고 경기에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나라 산업부 무역 분쟁으로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조선업종,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수주량 확대. 특히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 카타르 같은 데는 지금 뭐 100척을 갖다가 발주하겠다. 100척.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흐름들을 잘 보고 있다가 우리가 경기의 정확한 모양을 보고 있다가 시장이 대응해내겠다는 거죠. 자, 비건이 북한 핵상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가 있다. 요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또 뭐 특별 강연을 했는데,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수 있다. 헨리 키신저와의 대화를 갖다 인용했는데, 키신저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에 아시아의 핵확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거리에 핵무기가 있다면 미국 동맹의 핵지령을 오래 실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한국이라든가 일본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거리에 지금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이 우리가 핵을 억제해줄게, 핵우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 우산에 만족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라는 뭐 아마 대만을 얘기할 겁니다.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 핵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북핵 협상이 실패한다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 보유국은 아닐 것이다. 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 북핵 협상이 이번에 실패한다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갖다가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핵보유국을 더는 원치 않는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다. 북한의 핵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과,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한테 지금 북한 핵을 갖다 방치하는 경우에 지금 동아시아가 핵무장으로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머리 아프지 않겠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면은 동아시아가 아주 불편해지니까 가급적이면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라. 무장을 했지만 핵 폐기를 좀 지원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건 대표가, 시간이 좀 많이 가버리네. 비건 대표가, 비핵화를 하는 경우에 지환미군 감축도 다치진 않는다. 이 얘기 뭐냐면, 비핵화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감축을 교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는 부정적 입장이다. 우리는 그것과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경우에 전략적 재검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매우 떨어진 주한미군 감축을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완전하게 북한이 비핵화한다면은 어느 정도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허용하겠냐 하는 질문에, 중국은 미군이 국경에 있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놔두지 않을 것이다. 는 거죠. 미군이 이제 평양에 주둔한다면 그것은 중국이 강력히 막을 것이다. 막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평양에 군대를 파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평양에다가 미군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다만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을 갖다가 없애는데 매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에 상충되는 지점에 있지만 북한의 핵 간에서는 매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 내 판단에 중국은 100% 우리와 함께한다. 100% 우리와 함께하는 얘기 뭐냐면 중국은 북한 핵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에서 진전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결실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진전의 혜택이 북한의 미래에 상한다. 대량 물수, 그러니까 핵을 갖다 완전 제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변모시키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가져오려고 전념하고 있다. 다시 정리한다면 중국은 북한 핵 폐기에 전력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핵 보유가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강력히 드라이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대북제재 유예 권한이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의 대북제재 유예 권한. 백악관에서 이제 예산 쪽에서 대북제재 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새로운 대북제재 조항은 주요한 우려사안이다.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려면 대통령에게 더 큰 자율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은 개선 추가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방정부 결정권이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 얘기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이제 의회에 요구한 거예요.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제재 유예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 의회에서 이제 의결의 제재가 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풀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의회에다가 대통령의 유예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줘야만이 이제 북한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을 일단 직접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북 간의 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화가 진전돼서 이제 직접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우리가 뭐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폼페이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미주리주 라디오 방송 KCM하고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과 전 세계의 이해 속에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해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보장하겠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라. 비핵화를 하게 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겠죠. 비핵화하고 안전이 동시에.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직접 나와야겠죠. 미국과 전 세계가 이익이 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주리주의 라디오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ABC TV랑 인터뷰를 또 했어요. ABC TV의 This Week라는 이제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나온 얘기죠. 앞으로 며칠, 늦어도 수주일 내로 북한과 협상 재개를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거나 합의한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할 것이다. 협박이죠, 협박. 이제는 더 참지 못하고 테이블로 협상으로 돌아와라.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트럼프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매우 실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하게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더 참지 않는다는 것의 경고죠, 경고. 협박과 경고. 이제 라디오에서 하다가 이제 TV에서 인터뷰했단 말이죠.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계속 이행해 온 것으로 안다. 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 왔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며칠 혹은 수주 안에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최선의 결과다. 얘기 뭐냐면 며칠 내에 답을 다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요런 이제 그 경고의 표시거든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며칠 내에 답을 달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폼페이오의 경고입니다. 폼페이오 경고.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 때도 우리가 그걸 봤죠. 싱가포르 회담에도 트럼프가 정상회담 취소를 했잖아요. 정상회담 취소. 아마도 좀 더 시간을 끌면은 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이 최후 통첩으로 가고 있다. 아주 유하게 얘기했지만 미국이 최후 통첩으로 가고 있다. 이제 며칠 혹은 수주라 그랬는데 며칠 내에 수일 내에 며칠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번 주를 얘기할 겁니다. 이번 주 내에 아니면 다음 주 내에 수주 안에 다음 주 내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내에 어떤 우리가 마주 앉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는 조금 더 일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석을 전후해서 아마 북한의 답장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뭐 북한이 아직까지는 뭐라고 이제 뭐랄까 이제 미국이나 트럼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괜히 참 한국만 계속 갈구고 있죠. 한국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참았다가 이제는 왜냐하면은 6월 말에 뭐라 그랬냐면은 2, 3주 내라 그랬잖아요. 2, 3주 내인데 지금 뭡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7월달, 8월달이 지나가고 9월달에 지금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9월달에. 그러니까 2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2, 3주가 아니라 2달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트럼프는 못 참겠다. 이 얘기고, 물론 이제 김정은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겠죠.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트럼프가 보다 확실한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보려고 그러는데 종목을 볼 만한 시간이 안 되네요.
자, 하여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종목을 볼만한데 종목 볼만한 시간이 안 되고, 미사일 날려버려요. 사실 북한은 참 지리가 안 좋아요, 지리가. 예? 위치가 안 좋은 게, 한반도라는 게 안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육상군 시대가 아니라, 공군과 해군 시대잖아요. 항공모함을 서해하고 동해하고 딱 갖다 놓고 여기서 포를 때리기 시작하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포를 때리기 시작하면 정신없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북한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이 있어야 몇 개 있겠어요. 그죠? 여기다 딱 대놓고 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정신없겠죠. 북한이. 그렇다고 핵폭탄을 갖다 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안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항공모함도 갖다 놓고 때리기 시작하면 이라크나 이런 데랑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대화에 나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하고 중국의 부양책은 한국 증시의 대형 호재다. 또 9월달 다음 주 18일에서 19일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별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선업황이 계속 수년 동안 앞으로 호전될 것 같다는 거죠. 수주인데 수주. 네. 그래서 조선주에는 대형 호재가 된다. 대형 호재가 된다. 북한의 반응이 아직 없지만 미국의 적극적 대북 대화 시도는 아마도 조만간에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될 거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남북 교역전한테는 긍정적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IT 업종 최근에 시세 좋아요. 그래서 5G 쪽하고 장비라든가 부품 재료주들 그런 쪽 핵심주로 좀 축약해서 공략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조금 오늘 시간이 길었는데 일단 멋진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 주 이제 월화수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 그렇게 봐서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낙관적이지는 안 되겠지만 또 지금 상태에서는 뭘 팔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방송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방송 안 하겠죠. 하여튼 이 추석 전주 3일 추석 전 3일 동안 어떤 멋진 매매를 해서 추석 이후에 대박 내시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